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59살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30년을 한 남자만 바라보고 살아온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혼자가 되었어요. 남편이 떠난 건 그렇다 치고 생활비까지 끊기면서 통장엔 280만 원만 남았습니다. 주변에선 다들 고개를 젓더라고요. 창피해서 어떻게 사냐며. 그런데 1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남편이 공단 앞 좁은 골목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바로 이 여성이 차린 작은 도시락 가게 앞에서 말이에요. 처음엔 그냥 살아남으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공단 아저씨들, 버스 기사님들이 이모, 내일도 와요 하면서. 그런데 말입니다. 장사가 잘 될 즈음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누가 왜 그런 말을 퍼뜨렸을까요? 한 여자가 절망해서 어떻게 일어섰는지, 그리고 진짜 적이 누구였는지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고 싶어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영입니다. 올해 59세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30년 결혼 생활을 끝내고 혼자서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게 된 이야기를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30년. 참 긴 세월이죠. 저는 29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강동수라는 남자와 살아왔어요. 동수는 택시기사였어요.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택시 차고에 나가고 밤늦게 들어와서도 오늘 손님이 많았다, 길이 막혀서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곤 했거든요. 저는 전형적인 전업주부였어요. 아침에 동수 도시락 싸주고 아들 지훈이 뒷바라지하고 집안일하고 그게 제 일상의 전부였죠. 가끔 동네 아주머니들과 수다 떨고 시장 보러 가고 특별할 것도 없지만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동수의 야근이 부쩍 늘더라고요. 전에는 12시 전에는 들어왔는데 새벽 1~2시에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야간 손님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죠. 택시기사는 원래 불규칙하니까요. 이상한 건 다른 것들이었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샤워를 하더라고요. 전에는 맥주 한 캔 따고 TV 보면서 하루 이야기부터 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휴대폰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도 잠깐 편의점 갈 때도 꼭 가져가고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동수가 샤워하고 나왔는데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달달하면서 진한 냄새. 제가 쓰는 화장품 냄새가 아니었죠. 여보, 이 냄새 뭐야? 했더니 손님이 향수를 많이 뿌려서 그런가 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도 이상하다 싶었지만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정적이었던 건 휴대폰이었어요. 동수가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에서 카톡 소리가 계속 나더라고요. 뭔가 급한 일인가 싶어서 여보, 카톡 왔어 하고 소리쳤는데 동수가 막 뛰어나오더라고요. 비누칠도 안 씻고 그러면서 내가 볼 테니까 건드리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30년을 같이 살면서 동수가 저에게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대한 적이 없었거든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그냥 제 착각이길 바랐어요. 며칠 후에 우연히 알게 됐어요. 시장에서 만난 동네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선영아, 내 남편 요즘 헬스장 다닌다면서? 전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헬스장요? 응, 우리 딸이 거기서 봤대. 젊은 트레이너 여자랑 같이 있던데.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헬스장이라니. 동수는 평생 운동이랑 담 쌓고 산 사람이었는데요. 그리고 젊은 트레이너 여자라니.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야근, 샤워, 향수 냄새, 휴대폰. 집에 와서 동수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헬스장 다녀? 동수의 얼굴이 순간 굳더라고요. 그러더니, 아, 그거 건강 때문에 조금씩 다니고 있어. 나이 드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동수는 거짓말할 때 눈을 못 마주치거든요. 며칠 더 지나서 진실을 알게 됐어요. 직접 헬스장에 가봤거든요. 동네에 있는 24시간 헬스장이었어요. 저녁 9시쯤 갔는데 정말 있더라고요. 동수가.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젊은 여자와 함께 있었죠. 그 여자는 윤소라라는 트레이너였어요. 34이라고 나중에 알았어요. 저보다 25살 어린 거죠. 몸매가 정말 좋더라고요. 운동복 차림인데도 굉장히 섹시했어요. 그리고 동수를 보는 눈빛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연인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돌아섰어요. 뭘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집에 와서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동수가 언제 들어올지, 들어와서 뭐라고 할지. 동수는 밤 11시에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일찍이었죠. 일찍 들어왔네. 응,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었어. 또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동수를 지켜봤어요. 아침에 나갈 때 가방에 뭘 넣는지, 저녁에 들어올 때 냄새는 어떤지. 그리고 확신하게 됐어요. 동수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동수가 갑자기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녁 먹고 나서였는데 평소랑 분위기가 달랐어요. 선영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심각한 톤이었어요. 뭔가 올 게 왔구나 싶었죠. 뭔 이야기? 우리 관계 말이야. 동수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솔직히 말할게. 나 요즘 많이 생각해 봤어. 우리 관계에 대해서 가슴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 사는 것 같지 않아? 정말 부부 같지 않고. 그때 동수가 한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인생이 한 번뿐이잖아. 나도 이제 60이 넘었는데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이젠 내 인생 좀 살자.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이혼하자는 얘기였죠. 다른 여자 있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동수가 잠깐 멈칫하더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더 이상 의미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게 중요하지. 끝까지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죠. 그럼 이혼하자는 거야?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우리 둘 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잖아. 새로운 시작이라니. 저는 59살인데 무슨 새로운 시작이에요. 30년 동안 동수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 와서 혼자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붙잡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붙잡을 자존심이 없었어요. 바람 피운 남자를 붙잡고 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차라리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았죠. 그래서 말했어요. 알겠어. 이혼하자.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재산도 별로 없었고 아들 지훈이는 이미 성인이니까 양육권 문제도 없었고 집은 전세였고 적금도 많지 않았어요. 반반 나누니까 제가 받은 건 1,500만 원 정도였죠. 동수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면서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오히려 시원해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서로 간섭하지 말고 각자 잘 살자. 이게 30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인사였어요.
이혼 도장 찍고 일주일도 안 됐는데 충격적인 걸 보게 됐어요. 지훈이가 아빠 SNS를 보여주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이상한 글 올렸어. 뭔가 했더니 동수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린 거예요. 고급 오피스텔 거실 사진이었어요. 새하얀 소파, 큰 TV, 깔끔한 인테리어.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 2개가 놓여 있었어요. 글은 이렇게 써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공간에서. 그리고 해시태그로 신혼집 행복 이런 걸 달아놨더라고요. 다음 사진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동수와 윤소라가 같이 찍은 사진이었어요. 레스토랑에서 찍은 것 같았는데 두 사람이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소라는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동수는 새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평생 그런 좋은 옷 사입는 걸 못 본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 순간 현실이 확 와닿았어요. 동수가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구나. 젊은 여자와 함께 고급 오피스텔에서 와인 마시며 살고 있구나. 그럼 저는 뭐죠? 30년 동안 뭘 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동수가 생활비 주는 걸 완전히 끄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매달 80만 원씩 통장에 넣어줬거든요. 그것도 많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생활하는 데는 도움이 됐죠.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는 한 푼도 안 주더라고요. 지훈이 대학 등록금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훈이는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동수에게 전화해서 지훈이 등록금은 줘야 하는 거 아니야? 했더니 이제 내 책임 아니야.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30년 동안 같이 기른 아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지훈이도 아빠한테 직접 전화해봤지만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이제 어른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든지 엄마가 해결하든지. 그때 제 통장 잔고를 확인해 봤어요. 280만 원. 이혼하면서 받은 돈에서 이것저것 쓰고 남은 게 그것뿐이었어요. 지훈이 등록금이 150만 원이었으니까 내고 나면 130만 원밖에 안 남는 거죠. 그 돈으로 어떻게 살라는 건지. 그날 밤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정말 막막했거든요. 59살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30년 동안 집에서만 살았는데 갑자기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한다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우연히 오래된 다이어리를 발견했어요. 결혼 초기에 쓰던 건데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나왔더라고요. 펼쳐보니 젊은 시절에 제가 써놓은 글들이 있었어요. 언젠가 작은 식당을 해보고 싶다. 내 요리 실력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다. 이런 꿈들이요. 그때 생각났어요. 제가 요리를 꽤 잘한다는 걸. 동수도 항상 네 손맛은 정말 최고야.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지훈이 친구들도 우리 집에 오면 이모 요리가 정말 맛있어요. 하곤 했고요. 그래서 다이어리 뒷페이지에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살아남기 계획서라고 제목을 정하고 첫 번째 목표는 지훈이 등록금 마련하기. 두 번째 목표는 안정적인 수입원 만들기. 세 번째 목표는 동수 없이도 당당하게 살아가기.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봤어요. 일단 도시락 장사부터 시작해보자. 집에서 만들어서 파는 거죠. 그러면 큰 자본 없이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맛있게 만들 자신은 있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도시락 장사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필요한 재료들을 정리하고 처음 해보는 일이라 모든 게 어려웠지만 뭔가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지훈이도 도와줬어요. 엄마 할 수 있어. 엄마 요리 정말 맛있다고 다들 그러잖아. 아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됐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저를 믿고 있구나 싶었죠. 이렇게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59살에 처음으로 사업을 하게 된 거죠.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뭔가 기대되기도 했어요. 동수 없이도 제 힘으로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됐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죠.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사실 그때는 막막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나서 정말 하루하루가 눈앞이 캄캄했거든요. 강동수가 나가면서 통장도 텅 비어갔고 남은 건 전세금 반환받은 돈이 전부였어요. 그날 밤 형광등 하나만 켜진 원룸에 앉아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맨 위에 썼죠.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59년을 살아왔는데 정작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펜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어요. 첫 번째로 쓴 게 밥짓기였어요. 그냥 밥짓기. 30년 넘게 매일매일 해온 일인데 그게 뭔가 특별해 보였어요. 두 번째는 반찬 만들기. 세 번째는 도시락 싸기. 그게 다였어요. 세 줄. 59년 인생의 결과물이 고작 세 줄이라니. 그때 정말 서럽더라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세 줄을 보고 있으니까 뭔가 생각이 났어요. 지훈이가 중학교 다닐 때였어요. 반 아이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와서는 제가 싸준 도시락을 먹더니 우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지훈이 엄마, 도시락집 차리세요. 농담처럼 했던 말인데 그때 기분이 참 좋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며칠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버스를 타고 인천 부평 쪽을 지나가는데 공단이 보이더라고요.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 그 사람들도 점심은 먹어야 하잖아요. 다음날 부평에 나가봤어요. 공단 근처를 걸어 다니면서 살펴봤는데 대부분 남자분들이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되니까 김밥 천국이나 중국집으로 후다다 뛰어가시고 그런데 뭔가 아쉬워 보였어요. 집밥 같은 게 그리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때 상가 건물 벽에 붙은 임대 벽보가 눈에 들어왔어요. 1.5평 점포 임대, 월 80만 원. 1.5평이라니 얼마나 작길래 궁금해서 올라가 봤어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부동산 아저씨가 문을 열어주는데 정말 작더라고요. 어른 두 명이 들어가면 꽉 찰 것 같은 크기. 그런데 이상하게도 폭이 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뭘 하실 건데요? 부동산 아저씨가 물어보셨어요. 도시락이요. 도시락 장사해 보려고요. 도시락? 이 좁은 데서요?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제가 30년 동안 밥 지어온 부엌도 사실 그렇게 넓지 않았거든요. 냉장고 하나, 가스레인지 하나, 작은 조리대 하나면 충분하겠더라고요. 네, 해볼게요. 목소리에 힘을 주고 말했어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가 결정하는 일이었거든요. 강동수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는 온전히 내 결정. 계약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는 또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이번엔 필요한 것들. 냉장고, 가스레인지, 테이블, 그릇, 반찬통.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계산해 봤는데 새 것으로 사면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나라 사이트를 뒤져봤어요. 지훈이한테 물어보면서 겨우겨우 익힌 인터넷이었는데 그때 정말 유용했어요. 냉장고는 20만 원짜리로 가스레인지는 15만 원짜리로 골랐어요. 접이식 테이블도 5만 원에 찾았고요. 중고 물건들을 사러 다니는 일주일이었어요. 지훈이가 쉬는 날에 같이 가줬는데 냉장고 옮기면서 엄마 정말 할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모르겠다. 그런데 해봐야지. 솔직한 답이었어요. 정말 몰랐거든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기엔 너무 억울했어요.
가게 준비하는 동안 가장 고민스러웠던 건 간판이었어요. 간판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3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비싸서 망설이고 있는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지훈이 학교 준비물 만들어줄 때 붓글씨로 써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지훈이가 엄마 글씨 예쁘다 했던 게 기억났어요. 그래서 문방구에서 붓하고 먹물을 사왔어요. 하얀 판넬에다가 정성스럽게 써내려갔어요. 선영도시락. 그리고 밑에다가 작게 썼어요. 손맛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이 문구는 어디서 따온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 밥해온 제 손맛을 믿어보자 싶었거든요. 드디어 개업하는 날이 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을 했어요. 김치볶음밥, 계란말이,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단순한 메뉴였지만 정성만큼은 가득 담았어요. 도시락통에 하나하나 담으면서 떨리더라고요. 누가 사줄까? 혹시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9시에 문을 열었어요. 작은 가게 앞에 개업 현수막 하나 걸고 도시락들을 진열해놨어요. 가격은 고민 끝에 3,500원으로 정했어요. 너무 싸지도 비싸지도 않게. 30분, 1시간이 지나도 사람이 없더라고요. 가슴이 쫄깃쫄깃했어요. 혹시 내가 너무 무모한 일을 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쯤이었어요. 공단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 아저씨 한 분이 오셨어요. 작업복을 입고 계신데 우리 가게 앞에서 멈춰 서시더니 도시락을 보셨어요.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3,500원이에요. 김치볶음밥에 계란말이 들어있네? 하나 주세요. 첫 손님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포장해 드렸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비닐봉지를 제대로 못 묶겠더라고요. 아줌마, 새로 여신 거예요? 네, 오늘이 첫날이에요. 그래요? 잘 되시길 바라요. 3,500원을 받았어요. 내 인생에서 처음 번 돈이었어요. 아저씨가 가시고 나서 혼자 서 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손님이 오기 시작했어요. 경비실에서 일하시는 아저씨, 버스 운전하시는 분,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하루에 도시락 10개 정도 팔렸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메뉴도 조금씩 바꿔가면서 어떤 날은 불고기 덮밥, 어떤 날은 김치찌개. 작은 반찬들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넣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매일 김치볶음밥만 찾으시는 분, 계란말이를 특히 좋아하시는 분. 그분들 취향을 하나하나 기억해서 조금씩 더 넣어드렸어요. 한 달이 지나고 정산을 해봤어요. 하루 평균 25,000원 정도 벌었더라고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이게 온전히 제가 번 돈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 통장을 보면서 울었어요. 59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번 돈이었거든요. 강동수 얼굴 한 번 안 보고 누구한테 고개 숙이지 않고 번 돈. 그 작은 1.5평 가게에서 제가 다시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누군가 제 손맛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거든요. 어떤 날은 아줌마 집밥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30년 동안 갈고 닦은 그 손맛이 드디어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구나 싶어서요. 선영도시락. 그 작은 간판 밑에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강동수 없는 온전히 이선영 혼자만의 인생을요. 안녕하세요. 이선영입니다. 오늘은 정말 말하기 싫은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제 인생의 한 부분이니까 솔직하게 털어놓을게요.
도시락 가게를 연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처음엔 호기심에 오시던 손님들이 하나둘 단골이 되어가는 게 참 뿌듯했거든요. 김복순 할머니처럼 매일 오시는 분도 계시고 아침마다 김밥 사가시는 아주머니도 계시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에 10명 정도 오시던 손님이 5명으로 줄었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째 계속이었죠. 처음엔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했어요. 11월이니까 집에서 밥해 먹는 분들이 많아진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지나가다가 제 가게를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려버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평소에 인사하고 지내던 동네 아주머니들까지 말이에요. 뭔가 잘못됐구나 싶었죠. 진짜 이상하다 싶어서 옆 편의점에 라면 사러 갔는데 사장님이 저보자마자 뭔가 어색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락 장사 힘들지? 요즘 소문이 좀 안 좋던데. 소문이라니요. 무슨 소문이냐고 물어보니까 처음엔 말하기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계속 물어보니까 결국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누군가 제가 남은 반찬을 재활용한다고 소문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쓴다는 말까지 돌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얼마나 깔끔하게 하는데요.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면 가게에 나와요. 그날 쓸 재료는 그날 다 써버리고 남으면 집에 가져가서 제가 먹어요. 유통기한 같은 건 하루 전에도 안 써요. 김복순 할머니가 드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정성껏 만드는데 이런 말이 나돌고 있다니요. 편의점에서 나와서 분식집 앞을 지나는데 거기서도 들렸어요. 이혼하고 창피하게 장사나 하네. 돈벌이가 급하니까 아무거나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혼한 게 뭐가 창피하다고요. 저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건데 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혹시 정말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가게 곳곳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냉장고 온도도 확인하고 유통기한도 다시 체크하고 그런데 아무리 봐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새벽에 가게에 나갔는데 가게 앞에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뭔가 썩은 냄새 같은 게 났어요. 자세히 보니까 가게 문 앞에 검은 봉지가 놓여 있었어요. 열어봤더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상한 고기하고 썩은 깍두기가 들어 있었거든요. 누군가 일부러 갖다 놓은 것 같았어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빨리 치웠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김복순 할머니가 가게에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동네 온라인 게시판에 제 가게 사진이 올라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목이 부평동 도시락 위생 심각합니다라고 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핸드폰으로 게시물을 봤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썩은 고기 봉지 치우는 사진이었어요. 누군가 멀리서 찍은 모양이었죠. 그런데 설명은 완전 다르게 써놨어요. 이 가게에서 썩은 고기를 쓴다. 위생 상태가 엉망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댓글도 몇 개 달려 있었는데 다 저를 욕하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억울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는 더 큰 일이 생겼어요. 위생과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군가 신고를 했다면서 점검을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구청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진열대가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 진열대는 가게 앞 1미터 정도 되는 공간에 놓여 있었거든요. 다른 가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저만 문제 삼는다는 게 이상했어요.
그날 밤에는 정말 잠이 안 왔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죠. 이러다가 정말 가게 문 닫아야 하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이혼하고 새 출발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욕먹으면서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게 문을 닫으면 뭘 하고 살죠? 나이가 59살인데 다른 일 찾기도 쉽지 않을 거고요. 그렇다고 동수한테 돌아갈 수도 없고 정말 막막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 김복순 할머니가 오셨어요. 평소보다 일찍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영아, 기운 없어 보이네. 무슨 일 있어? 할머니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악성 소문 때문에 힘들다고 구청에서도 계속 연락 온다고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일로 포기하면 안 돼.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내가 아는 걸. 누군가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러면서 상가 번영의 박상구 회장님한테 얘기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회장님이 이런 일에 경험이 많으시다고요. 점심때 박상구 회장님이 가게에 오셨어요. 평소에 가끔 도시락 사가시곤 했는데 이날은 뭔가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선영 씨, 요즘 힘든 일이 많다면서요? 제가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소문부터 시작해서 구청 민원까지 모든 걸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일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직접 나서야 해요. 규정 지키고 있으면 당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구청에 직접 가서 정확한 규정을 확인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위생 점검도 당당하게 받으라고요. 잘못한 게 없으면 오히려 도움이 될 거라고 하시면서요. 회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조금 용기가 났어요. 맞아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숨어 있어야 하나요? 오히려 당당하게 나서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가게 문 열기 전에 구청에 갔어요. 손은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가방에는 자화줄자 그리고 가게 사진들을 챙겨 넣었어요. 회장님이 정확한 치수를 재서 가져가라고 하셨거든요. 민원실에 들어가니까 직원분이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제가 상황을 설명하니까 컴퓨터로 뭔가 확인해 보시더라고요. 진열대 위치가 문제라고 신고가 들어왔네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규정을 보여주시는데 제 진열대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보도에서 1미터 이상 떨어져 있으면 되는데 제 가게는 1미터 반 정도 떨어져 있었거든요. 이 정도면 문제 없습니다. 누군가 잘못 신고한 것 같네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위생 관련해서도 물어봤더니 정기 점검은 언제든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점검을 통과하면 위생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고도 하시고요. 구청에서 나오는 길에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없다는 게 확실해졌으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화도 났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거짓 신고를 한 걸까요?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 봤어요. 누군가 일부러 저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분명했어요. 그런데 누가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동네에서 장사 경쟁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라는 것. 이제 정말 당당하게 장사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가게에 돌아와서 문을 열었어요. 김복순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됐어? 할머니한테 구청에서 들은 얘기를 다 해드렸어요.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해야 돼. 앞으로도 당당하게 해. 그날 오후에는 위생과에서 점검을 나왔어요. 미리 준비를 해놔서 떨리지 않았어요. 냉장고 온도부터 시작해서 조리도구, 재료 보관 상태까지 꼼꼼히 봤어요. 결과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오히려 점검관분이 깔끔하게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위생 등급 A 받을 수 있어요. 신고가 들어와서 왔는데 전혀 문제 없네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동안 억울했던 마음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거든요. 그래야 완전히 끝날 일 아니겠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누군가 새벽마다 제 가게 앞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걸요. 구청에서 연락이 온 건 그 악성 소문이 퍼진 지 일주일이 지나서였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 점검을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제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정말 억울해서 죽겠는데 또 이런 검사까지 받아야 하나 싶어서요. 아침 일찍 구청 직원 두 분이 오셨어요. 중년 남자분 한 분과 젊은 여자분 한 분이었는데 처음엔 표정이 굳어 있더라고요. 아마 민원 내용을 읽고 오신 모양이에요. 사장님, 진열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왔습니다. 그 말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억울한 건 억울한 거잖아요. 당당하게 안내해 드렸어요. 네, 보세요. 여기가 제 진열대예요. 직원분들이 줄자로 재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규정보다 훨씬 안쪽에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이상하네요. 민원 내용이랑 다른데요? 젊은 여직원이 사진도 찍고 꼼꼼히 살펴보더니 말하더라고요. 사장님, 이건 규정 위반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유 있게 잘 설치하셨네요. 그때 제가 얼마나 안도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동시에 더 화가 났어요. 도대체 누가 거짓 민원을 넣은 건지 궁금해서요. 위생 점검도 이어졌어요. 냉장고부터 조리대, 설거지통까지 샅샅이 뜯어봤어요. 저는 원래 깔끔한 편이라 자신 있었거든요. 우와,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시네요. 오히려 다른 데보다 나아요. 구청 직원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말했어요. 그런데 표정이 심각해지더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온라인에 올라온 글 보셨어요? 상한 음식 사진이 올라왔다는데. 제가 그제야 털어놨어요. 그 억울한 사연을요. 누군가 새벽마다 제 가게 앞에 상한 음식을 갖다 버리고 그걸 찍어서 온라인에 올린다고요. 그럼 CCTV 확인해 봐야겠네요. 이 근처에 CCTV 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 가게엔 없었고 이 골목은 오래된 상가라 CCTV가 별로 없었거든요. 한번 둘러볼게요. 구청 직원이 골목을 한 바퀴 돌더니 골목 끝 세탁소 건물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저기 있네요. 세탁소 외벽에 CCTV가 있어요. 세탁소 사장님도 흔쾌히 협조해 주셨어요. 며칠 전부터 제 사연을 알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선영 씨 고생이 많으시네. 우리 CCTV로 범인 잡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구청 직원과 함께 세탁소 사무실에 들어가서 모니터를 켰어요. 지난 일주일치 새벽 시간대를 확인해 봤거든요. 처음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새벽 4시, 5시, 조용한 골목만 보였죠. 그런데 새벽 5시 30분쯤 되니까 누군가 나타났어요. 저기요, 저 사람. 검은 점퍼를 입은 여자가 큰 봉투를 들고 제 가게 앞으로 오더라고요. 그리고 봉투에서 뭔가를 꺼내서 진열대 앞에 버리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화면 확대해 주세요. 구청 직원이 마우스를 클릭하자 화면이 커졌어요. 그때 제 눈이 번쩍 뜨였어요. 점퍼 등에 로고가 보였거든요. 헬스장 로고였어요. 그리고 그 얼굴, 윤소라였어요. 아, 저 여자예요. 저 여자가 범인이에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구청 직원들도 놀라더라고요. 아시는 분이에요? 네, 제 남편. 아니,
전 남편이랑 바람핀 여자예요. 그때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왜 하필 제 가게를 타겟으로 삼았는지, 왜 이렇게 치밀하게 괴롭혔는지요. 구청 직원이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고 윤소라를 조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이건 명백한 무고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해요. 걱정 마세요. 그날 오후에 경찰이 헬스장으로 가서 윤소라를 데려왔대요. 처음엔 발뺌하더니 CCTV 영상을 보여주니까 바로 자백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뺏긴 게 억울해서 그랬다면서 울었다는데 저는 한심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 다음 날부터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위생 점검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해당 도시락 가게는 위생 기준을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으며 온라인상의 악성 소문은 제3자가 고의로 유포한 허위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주민센터 게시판에도 공지가 붙었고 동네 단톡방에도 올라왔어요. CCTV 캡처 사진까지 함께요. 김복순 할머니가 가장 먼저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우리 선영이가 얼마나 깨끗하고 성실한 사람인데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네요. 모두들 다시 와서 맛있는 도시락 드세요. 그 댓글 밑으로 응원 댓글들이 줄줄이 달렸어요. 진짜 맛있었는데 안 갔던 게 후회돼요. 내일 점심 거기서 먹어야겠어요. 선영 씨, 힘내세요. 응원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응원해 주는데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자마자 김복순 할머니가 오셨어요. 선영아, 고생 많았다. 할머니가 어제 단톡방에 쓴 거 봤지? 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뭘 당연한 일을 했는데. 앞으로 누가 뭐라 그러면 할머니한테 말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할머니의 든든한 말씀에 또 눈물이 났어요. 이런 분이 계셔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죠. 사장님, 죄송해요. 그동안 의심했어요.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만했죠. 이제 와주시니까 고마워요. 진짜 맛있네요. 왜 그동안 안 왔을까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미안해하고 고마워했어요.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죠. 오후에는 상가 번영의 박상구 회장님도 오셨어요. 선영 씨, 이번 일로 고생 많으셨죠? 우리 상가 전체가 미안해해요. 아니에요, 회장님. 이런 일은 누구한테나 생길 수 있죠. 앞으로는 우리가 더 챙길게요. 혹시 또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박 회장님도 도시락을 주문하시고 가셨어요. 정말 든든했어요. 저녁 때는 아들 지훈이도 왔어요. 엄마, 진짜 고생하셨어요. 그 여자가 그런 짓을 했다니.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정말 대단하세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신 거. 아들의 격려에 가슴이 벅찼어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모든 게 해결됐구나 싶었어요. 며칠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손님이 이전보다 오히려 더 많아진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제 가게가 더 유명해진 것 같았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도시락집이죠? 네, 맞아요. 구청에서 인증받은 곳이라며요? 더 믿음이 가네요. 웃긴 일이었어요. 나쁜 소문 때문에 고생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더 유명해진 거죠. 윤소라는 결국 벌금을 물고 강동수한테도 연락이 갔다고 해요. 자기 여자가 저지른 일 때문에 굉장히 창피해했다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앞으로만 보기로 한 거죠.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만들 때도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는 누가 와서 더러운 짓을 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정말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억울해도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모든 게 밝혀지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사람들은 그때 더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결국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거예요. 비록 시간이 걸려도 말이에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참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제 마음처럼 말이에요. 그 일이 일어난 건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 목요일 오후였어요. 가게는 한가했고 저는 내일 도시락 주문 확인서를 정리하고 있었죠. 창밖으로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런데 그 생각이 무섭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30년 동안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제가 이제야 진짜 제 시간을 갖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가게 문 앞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발걸음이 뭔가 이상했어요. 힘없이 질질 끌리는 소리였죠. 고개를 들어보니 누군가가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게 보였어요. 문이 열리면서 들어온 사람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동수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깨는 축 처져 있고 입고 있던 점퍼는 구겨져서 며칠은 빨지 않은 것 같았어요. 얼굴은 푸석푸석하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아서 지저분해 보였죠. 저는 차분하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마치 처음 보는 손님에게 하듯이 말이에요. 동수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갑자기 제 앞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무릎을 꿇고 앉은 거예요. 가게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봤죠. 선영아, 내가 잘못했다. 동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잘못했어. 다시 같이 살자. 응?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신기했어요. 이 사람이 저한테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나 싶어서 말이에요. 3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사과다운 사과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뭔가 잘못해도 그게 그렇게 큰일이냐라고 하거나 여자는 참아야 하는 거야라고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담담하게 물었어요. 동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소라가 돈을 다 가져갔어. 우리 통장에 있던 돈도 택시 살 때 모아둔 돈도 전부. 아, 그래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온 거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 여자가 돈을 다 빼가니까 이제 와서 저를 찾은 거죠. 택시는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할부금이 남아있는데 소라 명의로 되어 있어서. 동수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된 게 없어. 심지어 택시 운전할 자격도 없어졌어.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정말 바보 같은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4살 여자가 자기를 진짜 사랑해서 만나는 줄 알았던 거죠. 돈이 목적이었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저희 이야기를 들으며 숨을 죽이고 있었거든요. 저는 잠시 침묵을 지켰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복잡하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래도 남편인데 30년을 함께 살았는데라고 생각하며 망설였을 텐데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당신이 떠난 건 우리 집이었지. 내 삶은 아니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난 이제 여기 사장입니다. 뒤늦게 후회하러 올 자리는 없어요. 동수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선영아,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요?
언제부터 후회하신 거예요? 그 여자가 돈을 가져간 다음부터요? 동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 말이 맞았거든요. 저는 이제 혼자 사는 게 훨씬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저녁 준비 안 해도 되고 가게에서 돈 벌어서 제가 다 쓸 수 있고요. 30년 동안 못 해본 걸 지금 하고 있어요. 가게 안에 있던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순 언니였어요. 언니는 제게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죠. 다른 손님들도 저를 바라보는 눈이 따뜻했어요. 동수는 한참 동안 무릎 꿇고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럼 정말 끝인 거야? 이미 끝났었어요. 당신이 집을 나간 그날 말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새로 시작했고 잘 살고 있어요. 당신도 이제 당신 갈 길 가세요. 동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나 봐요. 고개를 숙인 채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기 전에 한번 뒤돌아봤지만 저는 이미 주문서 정리를 다시 시작하고 있었어요. 문이 닫히고 동수가 사라진 후 가게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무거운 침묵이 아니라 뭔가 후련한 분위기였어요. 복순 언니가 저에게 다가와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잘했어, 선영아. 정말 잘했어.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저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셨어요. 사장님이 오라요. 새 출발하시는 게 맞아요라고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네를 한 바퀴 돌았어요. 비는 그쳤고 가로등이 젖은 아스팔트를 비추고 있었죠. 공기가 맑고 상쾌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제 얼굴은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표정이 밝았어요. 30년 동안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죠. 자신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당당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로부터 며칠 후 동네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았어요. 헬스장 아가씨가 돈 싹 빼돌리고 사라졌다더라. 강 기사는 완전히 털렸다던데 그러게 왜 바람을 피워라는 이야기들이었죠. 저는 그런 소문들을 들으면서도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슬프지도 화가 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만 들었죠. 결국 그 여자도 돈이 목적이었던 거니까요. 가게는 날마다 더 바빠졌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새로운 손님들이 계속 찾아왔거든요. 특히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많이 오셨어요. 저처럼 새로 혼자 살게 된 분들도 계셨고요. 어느 날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오셔서 도시락을 사면서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저도 최근에 이혼했어요. 사장님 이야기 들었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용기를 내볼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혼자 힘들어했던 시간들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구청에서 우리 가게를 모범 상인으로 선정했다는 거였어요. 착한 가게 인증도 함께 받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뭔가 잘못 연결된 전화인 줄 알았어요. 정말 저희 가게요? 선영도시락 맞아요? 몇 번이나 확인했죠. 담당자분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손님들 추천도 많이 들어왔고 상가 번영회에서도 강력하게 추천하셨어요. 가격도 합리적이고 음식도 정말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거든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남편 뒷바라지만 하던 평범한 아줌마였는데 이제 구청에서 인정하는 모범 상인이 된다니 말이에요. 현판식 날이 정해졌어요. 가게 앞에서 작은 행사를 하기로 했죠. 상가 번영회 회장님도 오시고 주민센터 직원분들도 오신다고 했어요. 현판식 당일 저는 새로 산 앞치마를 메고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동네 분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복순 언니도 오셨고 평소에 도시락 주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구청 직원분이 현판을 가져와서 가게 입구에 달아주셨어요. 모범상인 선영 도시락이라고 쓰여 있는 예쁜 현판이었어요. 그 밑에는 착한 가게 인증이라는 스티커도 붙여주셨고요. 사진도 찍었어요. 상인의 분들과 함께, 동네 주민들과 함께 현판 앞에서 여러 장 찍었죠. 사진을 찍을 때 저는 정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기쁜 웃음이었죠.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간 후 저는 혼자 현판을 쳐다봤어요. 모범상인 선영 도시락. 제 이름이 선명하게 써 있었어요. 저는 손으로 현판을 살짝 쓰다듬어 봤어요. 차가운 플라스틱 재질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저는 강동수 아내였어요. 아이들한테는 엄마였고 동네에서는 강기사 부인이었죠. 제 이름으로 불린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선영도시락 사장님이에요. 구청에서 인정하는 모범 상인이고요. 제 이름이 당당하게 걸려있는 현판이 있어요. 30년 아내라는 이름보다 이게 더 자랑스럽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정말 그랬어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이선영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직접 일해서 만든 성과였고 제 노력으로 얻은 결과였거든요. 그날 밤 아들 지훈이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친구들한테 자랑했더니 다들 엄마 도시락 먹어보고 싶다고 하네요. 지훈이도 정말 기뻐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혼자 가게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저를 존경한다고까지 말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내 이름으로 된 현판을 받았다. 59년을 살면서 이렇게 뿌듯한 날이 또 있었나 싶다. 이제 진짜로 내 인생을 시작하는 기분이다. 며칠 후 동네에서 동수를 마주쳤어요. 그는 여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저를 보더니 인사를 하려다가 말았어요. 저도 특별히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지나갔죠. 그런데 신기한 건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3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인데도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중 한 명 같은 느낌이었어요. 가게로 돌아가는 길에 현판을 다시 한번 봤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모범상인 선영도시락이라는 글자가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는 가게 문을 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무릎 꿇고 돌아오라고 애원하던 남편보다 제 이름이 걸린 이 현판이 훨씬 소중하구나. 그리고 확신했어요. 저는 이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앞으로만 나아갈 거라고. 이선영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말이에요.